센트로의 저는 김향훈 대표 변호사고요. 네, 저는 주영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게 한번 강의해보겠습니다. 잠깐 앉아 계시고요. 저는 변호사 김향훈이고 법무부 센트로를 제가 만들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이제 15년 차 됐습니다. 15년 차라서 재건축 재개발은 거의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영 사무장과는 14년 동안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변호사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 법대로 하는 법이라고 작년에 썼는데 금년에 법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법 조항이 약간씩 틀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개정판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변호사 일반에 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 써놓은 책인데 둘 다 읽어보실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은 저희 사무장님께서 저랑 14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현금 청산 관련 책을 썼는데 재건축 재개발 현금 청산의 비밀. 현금 청산이라는 것은 재건축의 한 구역 내 이만큼이 재건축 구역이야. 하면 그 사람들은 다 이제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할 권리가 있는데 무슨 연유로든 간에 난 안 하고 싶어. 난 조합장이 마음에 안 들어. 시공사 마음에 안 들어. 내 감정평가 금액 엉망이야. 나 안 할래. 안 할래 하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현금청산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이해관계가 뭡니까? 얼마나 많이 받고 빠져나가느냐. 그 문제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분양 미신청, 사업에서 이탈, 청산자 되는 법, 소유권 변동, 이자 받아내는 법, 이것들을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세밀하고 정확하게 써놓으신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는 제가 개략적인 내용을 먼저 하고 저희 사무장님이 강의를 하고 중간중간에 질문 받다가 또 맨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도인데요. 위쪽이 재건축, 아래쪽이 재개발입니다. 위쪽 재건축은 추진이 승인, 조합 설립,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이렇게 되는데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동의자는 예전에는 재건축에서는 여기서 조합 설립 직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최근 2018년 2월 9일 이후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면 소장 부분이 송달된 요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 기준을 정해집니다. 소장이 도달한 날. 그리고 분양신청 기간이 사업시행 인가고시와 이제 관청계획 사이에 분양신청 기간이 있는데 이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 기간 마감일 다음날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을 보고 요 날짜 기준. 자 보세요. 재건축에서는 사업에 이탈돼서 매도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고시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을 당하는데 소장 부분 송달일 요 날짜에 감정평가 기준이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날 요 날짜가 감정평가 기준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날짜와 요 날짜가 사이가 매우 많이 벌어지는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벌어지는데 그 날짜에 따라 가격 등락의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소송을 넣습니다. 그럼 소송을 넣으면 소송은 여기서 넣더라도 제2차 매도 청구 소송을 여기서 넣더라도 요 날짜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정해집니다. 원래 이게 등록을 받고 저기가 이게 다 가서 등록을 받고 하는데 계속 오시네요. 자, 그 다음에 재개발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계속 조합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쭉 가다가 분양 신청 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이 순간 바로 그 다음날 청산자가 되는 것이죠. 청산자가 되면 여기서는 소송이라는 매도 청구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 수용 절차로 넘어갑니다. 수용 절차로 넘어가서 지방토지 수용에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뭔가 나는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해. 분양 신청을 안 해. 이렇게 하면 청산을 받게 되고 청산 가격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분양 신청 기간에 분양 신청을 했는데 분양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양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아서 그럼 계약 체결 기간 다음날 여기 써놓지는 않지만 계약 체결 기간 다음날에 이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역시 또 매도 청구를 당하게 되고 또한 수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분양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산자가 될 권리는 표준정관 44조 5항에 있습니다. 근데 요 두 가지, 요런 것들은 다 법에 있어요. 정관상의 권리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받고 떠나느냐의 문제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이자도 챙겨야 되고 내 부동산을 사가라 그러면 미리 갖다 주고 빨리 이자 내라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절차에 대해서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할 터인데 저는 이제 오늘은 대략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예전에는 2018년 2월 9일 이전에는 매도 청구가 이 앞쪽에 있었죠. 앞쪽에. 그런 점만 알아두시고.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감정평가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예전에는요,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이라든지 토지 수용 절차에서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멍하니 있었고, 알아서 평가해 주세요 하면 평가 받고 나서, 이거 평가 금액 너무 적은데 좀 더 주세요. 찡찡거리다가 그러다 그냥 마는. 이렇게를 다 끝났고, 변호사들도 열심히 노력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또 이런 관념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열심히 감정 의견서를 쓰고 우리 측의 감정평가사를 하나 고용해서 그 사람의 감정 의견서 우리 가격을 이빨에 올려놓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의 가격이 한 15억이라고 생각해서 15억짜리 감정 의견서를 갖다 제출하면 예전에는 법원 판사들이 아니 당신은 당신한테 매우 유리한 평가서를 받아왔겠지. 이까짓 것도 안 하고 당연히 너한테 유리하게 했겠지. 안 봤어요. 그래서 안 보니까 법원에서 부장판사 하다 나오신 분들도 아이고 그런 거 감정평가서 내봐야 판사들이 그냥 무시해. 당연히 유리하게 써있겠지. 무시해. 라고 말씀하시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변호사님은 죄송하지만 구닥다리예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요즘은요 모든 것이 세상이 2년 3년 만에 유행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거 내가 옛날에 많이 해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언제 해봤는데 5년 전에 끝이에요. 그냥 부적기 시대예요. 그거는. 최근 1, 2년, 2, 3년 내에 많이 해본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게다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까지 예측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까지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값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과거 10몇 년 이렇게 됐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오르고 외국은 어떻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이 어떻고 유동자금이 어떻고 그래서 지금 이렇다까지 분석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와 감정평가사를 만나셔야 돼요. 막연히 뭐 법원에서 뭐 있었다? 행정법원이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자신만의 감정평가사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릴게요. 이 법원이 있으면 법원 판사분이 있죠? 원고가 있고 피고 우리가 스스로 원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피고가 될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자 여기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여기서 변호사 선임하고 여기 판사잖아요. 세 명 다 법률가예요. 법률가니까 치열하게 맞붙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근데 옛날에는 이 매도 청구나 현금 청산에 있어서는 이 법률 문제보다는 금액이 제일 중요하죠. 도대체 이게 얼마짜리야? 라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는 법원에서 감정평가사를 한 명을 선정을 해요. 선정해서 이 사람이 금액을 납품을 하죠. 거의 98% 이 사람이 인정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눈 멍하니 뜨고 하고 있었어요. 조합 측에서는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무데나 주지 뭐 그까짓 거 마음대로 빨리 줘버리고 그냥 빨리 사업화해서 분양하는 게 남는 거야.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 값들이 잘 안 오르니까 얘한테 많이 쳐주는 게 굉장히 아까워진 거예요. 조합에서도. 그래서 조합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누를까 악을 쓰고 있고 이 사람들도 예전에는요. 얼마 주거나 말거나 여기서 정해주면 그냥 받고 떠났어요. 떠나서 딴 데서 집을 사. 그럼 또 그게 올라. 하루라도 빨리 가서 빨리 그 돈을 딴 데 하면 이게 오르니까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해요. 밖에 그 돈 받아봐야 딴 데 살 데도 없고 오르지도 않고 애매하거든. 그리고 이미 중심지는 누군가 다 털을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구도 내에서 매우 치열하게 싸워요. 매우. 그래서 법원 판사님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아니 뭐 원피고 왜 이렇게 감정 가지고 이렇게 싸워? 평가사가 해주면 그걸 내가 판단 내리면 됐지. 뭐가 문제야? 판사님들은요 항상 법원 판사님들은 무조건 세상사를 5년 늦게 본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사고가 터지고 지지고 볶고 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어디 전근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옛날에 내가 재건축 평가할 때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렇지 않았는데 바뀌어요. 항상 늦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삼각구도에서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그리고 이게 2심으로 넘어가면 재감정을 안 해요. 2심 고등법원 판사님들은 이 사람들이 재감정 하자고 그러면 뭔 소리야? 1심에서 감정평가 했으면 됐지. 1심에서 감정평가한 게 잘못됐다는 증거 있어? 라고 물어봐요. 고등법원의 판사님들. 그러면 저 옛날 이 사람들은 1심 감정이 잘못됐다는 그걸 밝히는 게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못해요. 그래서 2심에서 감정평가 안 하고 결국 1심에서 한 번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여기도 감정평가사를 선정하고 당연히 피고 조합은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요. 여기에 감정평가사는 많이 붙어있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사가 약 한 4,5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4,500명 있는 감정평가사는 매년 공시지가 작업 같은 걸 하시고 대부분 시행사, 관급, 지방자치단체, 국토교통부 각종 시행사 측에서 일을 하지 일반 민초들 이 사람들의 값을 올려주는 데서 일을 하지 않아요. 여기 쪽에 붙어서 일을 하는 감정평가사가 최근에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불과 몇십 명도 안 됩니다. 대부분의 감정평사들은 다 시행자 측에 붙어 있고 굉장히 공무원과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국토교통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는 준공무원이에요. 이 변호사들은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장사꾼이에요. 우리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마인드가 충실한데 평가사들은요 국가 관급공사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이 매우 충실해서 여러분과 같은 민초들의 값을 조금이라도 올려주려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꼬셔가지고 아니 이쪽 일을 해 라고 해서 이쪽에 감정평가사 의견이 나가고 조합 측에도 감정평가사 의견이 있고 여기 간평 여기 간평을 아주 빵빵한 의견서가 나가죠. 의견서가 올라가면 이게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여기서 평가를 하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와 동등한 그 자격을 가진 감평사들이 내놓은 감정 의견서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 사람은 법원에서 불과 얼마 돈 받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감정 의견서를 써서 내잖아요. 그럼 논리가 더 빠방해. 이쪽이 너무 상세해. 이 사람들이 또 요즘은 여기 평가사들이 이거 의견서를 내놓는 게 더 고마워요. 왜냐? 그거 베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 그리고 이 사건 이전에 과거에 그 315-1번지 땅에 대해서 과거에 전례라고 하는 전례 감정평가가 있으면 더 고마워. 갖다 베끼면 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사람이 갖다 베낄 수 있는 전례를 미리미리 만들어두는 작업도 해요. 미리 한 몇 달 전에, 1년 전에 만들어. 틀림없이 나중에 감정평가하고 전례 만들어. 평가 작업을 해요. 여기 한 200~300만 원 들여서 해요. 괜히 받아두는 거야. 왜 감평받아? 아니 그냥 괜히 내 자신, 내 재산 내가 지키려고 평가받아요. 우리 집 평가사가 우리를 위해서 최대한 이빠이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한 1년 뒤에 이 평가사가 딱 가보니까 감정평가사 협회에 딱 들어가면 이게 떠요. 315-1번지 딱 떠. 오 땡큐지. 이 사람은 아이고, 놀고 먹을 수 있잖아. 이거 갖다 베끼고 얘들이 갖다 주는 거 보고 골라 잡으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와 그냥 멍하니 있는 거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평가사들은 이 전례에서 이 땅에 대해서 10억이다 해놓으면은 이 10억에서 상하 10%, 11억 또는 9억 이 사이 내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전 사람이 해놓은 거에서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현저한 이 바닥에 관행이 있어요.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17조에 이런 게 있어요. 악법인데 아니 전 사람이 10억 해놓으면 나는 11억 받고 이 사람이 완전히 떡을 쳐놓으면은 야 무슨 소리야 10억 안 돼. 17억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한번 찍어놓으면 이걸 따라야 돼. 그래서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거죠. 아예 이걸 최대한 이빨 찍어버려야 한 12억으로. 평가사의 자격을 걸고 내가 징계당하지 않을 만큼의 가능한 금액을 이빨 찍어요. 12억으로 찍으면 이제 13억 뭐 2천원이나 11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이 진폭을 수준을 높여주는 이런 전례를 찍어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사적인 감정평가사를 고용을 해서
최대한도로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요, 뭐든지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고 망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검찰, 법원 견제를 별로 안 받아왔잖아요. 누가 견제를 하고 야 끄집어 내려야지만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성장하는 거죠. 평가사분들은 항상 시행자 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쪽도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귀중한 남의 재산 떡을 치는 평가사들 많이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희랑 연결되어 있는 평가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서 조합 측, 자기는 항상 조합과 시행자 측에서만 일을 해봤는데 자기가 해놓은 이 평가의 결과가 막상 그 민초들의 입장에서 이쪽에서 가보니까 이렇게 가혹하고 혹독한 것이었는지 실감이 안 났었다는 거죠. 아, 이게 이 사람들한테 이런 느낌이었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죠. 평생 쌓아온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서보니까 다르게 느껴진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치밀한 논리를 갖다 부여하니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결론은 변호사 혼자 못합니다. 평가사를 사적으로 고용을 해서 충실한 우리의 논리를 하고 가능한 이빠이 최대한대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 전에 또 전례도 찍어놓고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평가사는요 굉장히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평가사가 이게 가능하겠죠. 지배자에게 눌리는 항상 뭔가를 당하는 압박받는 사람들의 권익을 향상시켜주는 종북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평가사, 그런 훈련을 받은 평가사가 가능하지 기존의 평가사들은 그냥 시험자지. 기존에는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요 변호사들도 거의 준공무원과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판사, 검사 출신이었어요. 다 자기들이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변호사로서 뭔가 이렇게 의뢰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지도 편단을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변호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평가사도 지도 편단하는 국가 준공무원의 마인드를 은연중 갖고 있다고 어떤 평가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아무 평가사님이 안 됩니다. 여기에 특화된 평가사들을 협력을 해서 전문 변호사와 전문 평가사가 협력을 해서 소송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얘기인데요. 미리 좀 연락들을 많이 주셨으면 자리를 더 빠방하게 했을 텐데. 네, 자 그러면 우리 또 전문 사무장님. 안녕하십니까. 전문 사무장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재개발 재건축 현금 청산자분들 위주로 그들의 보상금을 받아주는 절차를 한 14년 정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이 처음에 생길 때부터 여태까지 변형되어 왔던 그 과정을 모두 거쳤고 또 지금 4번의 총 개정이 있었는데요. 매 개정 시마다 대부분의 법은 개정되면 과거의 법률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도시정비법상의 국법상의 47조 그리고 신법상의 73조로 옮겨왔습니다. 그 법률은 과거의 것, 어떻게 보면 2002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그때 것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경과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이 계속 변천하고 바꿔오지만 예전에 발생한 현금 청산자의 지위 혹은 아주 오래전에 조합 설립이 된 구역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걸 따라라 라고 계속 그렇게 경과 규정이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바뀐 게 2017년 2월 8일날 바뀌어서 2018년 2월 9일부터 신규 도시정비법이 73조로서 현금청산 규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보통 분들은 대부분 내가 현금청산자가 됐어. 그게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불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현금청산자가 됐으면 바로 인터넷을 펴서 현금청산에 관련된 규정을 즉석에서 보십니다. 그리고 현재 규정을 쫙 읽어 내려가서 아 이렇게 바뀌었구나. 내가 이렇게 대처해야 되겠구나 라고 실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조합의 조합 설립이 언제 되었는지와 분양 신청 기간의 마감이 언제 되었는지와 그리고 관리 처분이 인가가 혹은 신청이 언제 되었는지를 전부 검토해서 몇 년도의 현금 청산 규정이 나한테 맞는 규정인지를 다시 재분석해야 되는데 무조건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최신 규정 그걸 보고 이대로 해야 내가 청산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네이버를 검색해서
혹은 다음을 검색해서 나오는 그 법. 4번의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 과거에 써진 글 이런 것들을 보고 최신 규정조차도 아닌 중간에 어중간한 규정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청산을 받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현금청산에 관한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을 여기에 좀 잡아서 1편으로 다뤘어요. 뭐냐면 내가 지금 현금청산자가 되었을 때 도시정비법의 개정 과정에서 몇 년도에 바뀐 법을 준용해서 나는 청산을 받을 수 있는가에 집중해서 한번 먼저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해야 될 행위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모두 다 최신 법령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행동과 아주 과거의 법률을 적용받았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행동, 해야 될 행동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개정 법률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처음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여러분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으로 약칭하겠습니다만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구역 혹은 재건축구역에서 오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원래 재건축에 집중해서 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재개발구역에서도 오셨으니까 재건축구역에 대한 현금청산에 집중하겠지만 재개발에 대해서도 조금씩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2002년도 12월 31일 날 제정이 돼서 2003년 초반에 시행이 됐어요. 지금 이 법은 알고 계실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아니라 도시재개발법이에요. 이걸 제가 왜 폈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이미 폐지돼서 없어진 이 법률의 31조 규정에서 현금청산 규정을 그대로 따갖고 와서 도시정비법에서 활용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 게 뭐냐면 도시재개발법은 원래 공익사업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공익사업이에요.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으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공익사업 안에서 청산의 방법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주택건설 촉진법, 지금은 주택법이에요. 거기서 민간 사업인 재건축 사업도 같이 가지고 왔어요. 재건축 사업도 가지고 오고 재개발법에서 재개발 사업도 가지고 와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하나의 법률을 만들어 놓고 절차는 따로 규정해 놨습니다. 다만 현금 청산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나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규정의 기준이 재개발에서 따온 기준을 가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의 현금 청산을 같이 하게 그렇게 법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구별 없이 모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으로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민사적인 방법이죠. 재개발은 토지 수용이라는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 규정이 어디서 왔느냐? 재개발 공익사업, 재건축하고 무관한 걸 가지고 와서 재건축도 같이 여기다 적용시켜서 현금청산을 해왔다는 거. 그 규정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미 없어졌지만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지금 이 법이 처음 시작된 게 어떤 모양이었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처음에 제정된 거예요. 처음에 제정돼서 규정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150일 안에 현금청산해야 된다. 끝! 이거에 대한 엄청난 해석들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해서 각급 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는 여기에 대해서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언제까지 철회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 들어갔던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법원에서 분양신청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분양신청의 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기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라고 해석이 난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 정리가 됐죠. 유명한 2008년도에 대법원 판결부터 시작이 되는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이 사람들은 언제 분양신청을 철회했는지를 불문하고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에 모두 다 같이 현금청산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2008년도에 대법원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해석을 한 게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분양신청 기간 안에 마감되기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또 한 번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도시정비법 47조에서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이 처음 시작됐지만 2008년도 그 대법원 판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12년도에 10년이 지난 그 후에 첫 번째 개정이 일어납니다. 현금청산에 관한 규정은 이게 첫 번째 개정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문은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법원 판결문에서 주로 골자로 했던 것들이 법령에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해야 되고 현금 청산의 기준일도 그때로 정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철회해야 되는지도 함께 들어갑니다. 분양신청 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라고 해서 대법원이 판결한 그대로 법률 조항을 전면 개정해버렸어요. 결국은 47조가 한번 개정이 됐지만 이렇게 바뀌었지만 개정이 되기 전과 개정이 된 후는 대법원 판결의 해석에 따라서 이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고 판결 때문에 개정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지는 최초 제정된 2002년도 그 규정과 2012년도에 바뀐 규정은 적용하는 법리 면에서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문장은 틀리지만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에 따라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거를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필요가 없어요. 바뀌어서 그대로 적용을 이대로 해주면 되고 바뀐 구역은 바뀐 구역대로 바뀌기 이전 구역은 대법원 판결대로 그 효과는 동일하고 해석도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간에 대한 것을 정했다라는 데 의미를 갖는 첫 번째 개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2항에서 조합이 이자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좀 유명무실한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150일 안에 청산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150일을 넘겼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 해답이 없었는데 법령에서 이자를 규정할 수 있다라는 조합의 권한을 넘겨버렸어요. 조합이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버렸죠. 이 규정 때문에 조합에서 150일이 넘어갔을 때 이자를 얼마를 줄까라고 결의한 구역은 거의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몇몇 구역에서 본 바로는 1% 내지 1.5%를 규정한 몇 개의 구역을 보긴 했습니다. 결국은 분양신청 기간이 마감되었을 때 분양신청 기간이 마감된 다음 날에 나는 현금 청산자가 됐습니다. 근데 청산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라고 2항을 넣었는데 이게 해답을 주지 못했어요.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줘버렸기 때문이죠. 정관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1%로 해도 그만이고 2%로 해도 그만이고 대부분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요지는 최초 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7조의 해석이 그대로 대부분의 해석이 그대로 적용됐다. 그리고 이자 관련 규정이 들어갔는데 조합이 임의로 만들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익이 없었다. 이렇게 한참 동안 분쟁이 진행되다가요. 이 부분이 있어요. 최초 규정으로 한번 다시 볼게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와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에 청산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라는 게 또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너무 좁은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분양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써있고 정관에도 그렇게 써있고 쓸 것이고 그리고 관리처분 총회, 관리처분 계획에서도 이렇게 수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2평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2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25평짜리 분양권은 주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이 바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예요. 토지를 갖고 있고 분양 신청도 했고 토지 등 소유자고 조합원임의 분명함에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강제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거죠. 근데 보세요.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과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은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에 현금 청산자가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해서는 언제 현금 청산자의 지위를 득하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해석을 해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개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개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게 된 겁니다. 현금 청산의 기준일은 이제 통일이 됩니다. 2013년 12월 24일 날 어떻게 통일이 되냐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 신청을 철회한 자와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모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해주는 것으로 다 통일이 돼버렸습니다. 즉 예전에는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 150일이었는데 이제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다음 날 90일로 바뀐 거예요. 그냥 편의를 위해서 도표만 그려놓을게요.
여기가 분양 마감일 150일 이게 기존의 종전의 규정이었는데 이 이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게 인가받은 이후 90일 여기로 통일됐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여기였어요. 여기였고 관리처분 계획에서 제외된 사람은 따로 여기서 한 번 더 청산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분양신청을 여기서 분양신청 안 한 사람 했는데 이 기간 안에 철회한 사람 다 모아서 관리처분 계획에서 배제된 사람 이 모든 그룹을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부터 90일 내에 이게 재건축 사업이라면 매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고 재개발 사업이라면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절차로 기간을 통일시킨 거죠. 그런 의미에서 2013년 12월 24일 날 개정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의 개정은 법률의 해석을 대법원이 해놓은 걸 그대로 뺏겼다는 면에서 별 의미는 없었는데 이번에는 청산의 기준일이 바뀌었다는 거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점이 있죠. 분양신청 기간이 마감돼서 분양신청하지 않은 사람과 철회한 사람이 먼저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던 2평 가진 사람이 2제곱미터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여기서 청산자가 됐어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여기서 청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현금 청산자가 되는 시점은 틀립니다. 현금 청산의 기준 시점은 여기서 변함이 없어요. 현금 청산의 기준일은 여기서 이미 이 두 사람은 정해졌어요. 여기 이 사람은 현금 청산의 기준일이 여기예요. 결국 이게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재건축이라고 본다면 법원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모든 평가는 평가의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감정평가할 때 이 세 사람이 모두 매도 청구를 당했다고 치자고요. 변경된 조항에 따라서 관리처분을 인가받은 90일 이후에 매도 청구 소송이 전부 진행됩니다. 그때 감정평가의 시점은 이 두 사람은 예를 들면 2018년 1월 1일 분양 마감일 이때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된 날이 2018년 6월 1일이라면 이게 기준 시점이 됩니다. 둘 다 기준의 시점이 틀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때 실거래가가 쫙 높아졌다면 이 사람도 유리한 거죠. 더 높게 나옵니다. 평당 단가가 더 높게 나옵니다. 결국 현금 청산 규정인 지금 아직까지는 구도시정비법입니다. 구도시정비법 47조에서 청산자는 세 분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철회한 자. 이들은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 날이 현금 청산의 기준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되 그러한 절차의 소송은 관리처분 끝날 때까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결국 분양신청이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이 인가나지 않고 있어요. 1년간, 2년간 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청산의 기준일은 정해져 있으면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나중에 2년 뒤에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 소송을 받았는데 감정은 2년 전 걸로 한대요. 그래서 억울함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규정에서 상당히 세부적으로 2018년 2월 9일날 시행됐습니다. 시행됐다는 것과 개정됐다는 것은 의미가 틀립니다. 1년 전에 개정됐어요. 근데 1년 후에 시행하세요라고 경과를 뒀기 때문에 2017년 2월 8일날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근데 유예기간을 쭉 1년 동안 너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 2월 9일자로 현금 청산에 관한 규정이 전면적으로 수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해석도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와 관리처분 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로 고시일 다음 날로 바뀌었어요. 인가일 다음 날이었는데 고시일 다음 날로 바뀌어요. 별 의미 없어요. 근데 한 5일 차이, 10일 차이밖에 안 나요. 큰 의미는 없어요. 고시 다음 날 90일 이내인 점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제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것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라고 말이 들어갔어요. 손실보상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에서는 사실 사용되지 않았던 말이에요. 공익사업인 재개발에서 손실보상, 재건축에서는 매매대금이라고 평가되고 있었는데 이 규정에서 재건축과 재개발, 민간사업과 공익사업이라는 법률적인 분류는 되어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공용수용과 유사하다라고 판결하고 있어요. 재건축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번 개정할 때 재건축, 재개발을 불문하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현금 청산자가 된 모든 사람을 다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칭하자라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손실보상은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예요. 협의를 해야 돼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된 다음 날 90일 이내에 협의를 해야 돼요. 이제는 강제예요. 협의해야 돼요. 90일 안에. 90일 안에 협의를 해서 만약에 협의가 불성립됐으면 이제 그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건축 같은 경우는 매도 청구 소송을 반드시 제기해야 돼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절차를 반드시 진행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자가 가산이 돼요. 자동으로 이자를 붙습니다. 이 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까지는 10%, 5%, 6개월부터 1년까지는 10%, 1년 이후부터는 15% 이렇게 이자 가산 규정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한없이 청산 절차를 진행해 주지 않고 있어도 조합이 청산자들에 대해서 어떤 받는 불이익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청산해줘, 뭐 돈 줘, 나 시급해. 민사소송 같은 경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먼저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수용 재결 신청의 청구라고 해서 빨리 재결 신청해달라는 촉구를 하기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되고 90일 내에 협의를 해야 되고 90일이 지난 다음 달부터 60일을 더 부여해줘서 60일 안에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우리는 가만히만 있으면 반드시 소가 들어오는 날이 언제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게 넘어가면 아직 원금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받을 원금에서 소급해서 이자를 줍니다. 원래 이자는 원금이 있어야 되죠. 원금이 있어야 그 이자가 발생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결정될 것에 너 10% 불어, 15% 불어 이런 강제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청산 절차가 개시될 것인지 법률상 대략을 예측할 수 있다. 아주 거의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이자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매도 청구 소송이 들어오든가 그 안에 수용 재결 신청이 제기돼서 강제 수용 절차가 진행되던가 이걸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이제 확인됐어요. 결국 다 더해보면 150일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플러스 60일이 더 부여됩니다. 결국 150일이 관리처분 인가일 이후에 요만큼 부여됐어요. 150일 안에는 뭔가 해야 돼요. 조합이 청산자들한테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02년도 제정, 2012년도 개정, 2013년도 개정, 2017년도 개정돼서 2018년도에 시행되는 이 규정, 개정들을 다 알려드렸는데 사실 내용이 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검색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시작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져요. 보세요. 이게 부칙이에요. 부칙입니다. 부칙이라는 건 뭐냐면 바뀐 규정을 먼저 공포해 놓고 이 바뀐 규정은 이런 경우에는 여기다 적용하고 이렇지 않은 경우에는 옛날 거 적용하고 그런 걸 정하는 게 사실 부칙이에요. 이 부칙에 간단히만 한번 볼까요? 73조 3항이 이제 바뀐 그 이자 규정이에요. 73조 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를 한 구역만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 구역이 어느 구역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역이 2011년 1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인제 분양 신청이 마감돼서 이제 현금 청산자가 되신 분들이에요. 나는 이제 청산자야.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딱 펴봤더니 이 최신 규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거예요. 아주 최초 법률이에요.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날 150일 안에 해야 된다. 아주 그 원초적인 그 규정이 적용되는 분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은 최초에 구역 지정되고 추진위원회 승인받고 거기서 조합 설립되고 조합 설립된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받는데 막 3, 4년씩 까먹고 분양신청 밟고 거기서 조금 부족하다 생각해서 다시 사업시행 변경하고 분양신청 다시 하고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받았는데 조합 설립한 때부터 한 10년이 지났어. 이제 관리처분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조합 설립에 동의했던 내용은 어디론가 다 사라졌어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그런 관리처분 계획을 받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나는 현금 청산자가 돼서 매도 청구 소송을 받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책을 찾아봐야 되는데 미스를 많이 하는 게 이거죠. 최신 규정이 다 최신인지 아는 거죠. 아니에요. 과거 규정이에요. 150일. 분양시청 마감일 이후 150일 이내에. 나는 옛날에 청산됐어야 되는 사람인데 규정이 이렇게 돼 있고 조합에서도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관리처분 이후에 90일 안에 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조합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조합이 언제 설립되어 있는지를 검토해보면 분양신청 마감일 다음날 150일 지난 이후부터는 이미 현금청산 이행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조합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최초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보다 과거 규정이 적용되는 조합이 한 80%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전국을 80%는 다 국법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좀 재밌는 부분인데 재건축에 한해서 있었던 일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때문에 막 시끄러웠죠. 그 초과이익 환수를 적용하는 기준을 언제로 둔지 혹시 아세요? 2017년 12월 말일까지. 그죠? 그때까지 관리처분 인가 신청한 조합은 초과이익 환수 안에 그렇게 공포가 나버렸어요. 근데 이 평상시대로 하자면 2018년 한 5월쯤에나 관리처분을 인가 신청할 수 있었던 조합이 초과이익 환수를 피하려고 2017년 12월경에 전부 다 되지도 않는 서류 꾸며갖고 관리처분 인가 신청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최초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이 법은 적용해요. 무슨 말이냐면 신법이 적용돼서 득을 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이자가 붙는 부분이 있어요. 그 법률이 적용되질 않아요.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의 하나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작년에 막 쑤셔넣어서 그래요. 원래는 2018년 2월 9일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던 그 구역은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지금쯤 관리처분 들어가는 게 적당했는데 서둘러서 적법 받든 반려를 받든 어쨌든 보완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초과이익 환수만은 피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 아마 관리처분 총회하면서 억지로 막 동의 많이 걷었을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동의 안 하면 초과이익 환수에 들어가서 엄청난 폭탄이 내려온다. 조합원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된다. 앞뒤 가리지 말고 무조건 관리처분 인가 신청 먼저 해야 된다. 동의서 내시라. 마치 그런 광고에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역적인 것으로 몰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2012년 말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끼워놓은 것이 우리 현금 청산자들 입장에서는 신법에 우리에게 유리한 규정이 있는 부분을 적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린 거죠. 이때 이후에 관리처분을 접수했어야 우리가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 말은 즉 2018년 2월 9일 새롭게 만들어진 그 법은 현금 청산자들을 위해서 많이 배려된 규정이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도움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이자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재결 신청 청구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재개발에서는 이자가 없고 매도 청구, 민간 사업 취급을 받는 매도 청구 소송에서는 이행 제공이라는 것을 하고 적극적으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지 않는 이상 이자가 없어요. 근데 지금 신법 규정에 따르자면 가만히 있어도 이자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그리고 한없이 청산 절차가 지연되지 않고 청산 절차를 일정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죠. 근데 지금 그걸 받지 못하는,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신법 적용되시는 구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최근에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들어갔다면 신법 적용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예전에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됐거나 아니면 아직 관리처분 단계조차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신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자 관련 규정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검토할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인데 그건 제가 세부적으로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건 내가 몇 년도 법을 적용되는 사람이냐는 분명히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 그건 분명히 알아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부터 갈게요. 이건 아까 대표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재건축이라는 전제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재건축이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법원으로부터 매도 청구 소송을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현금 청산 기준일은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로 정해졌습니다.
아주 최초 2002년도 법률이나 최근 2018년 2월 9일에 시행된 법률이나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에 현금 청산자가 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현금 청산 그 기준일은 감정평가의 기준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 날 그때 꼭 시점을 딱 찍어서 그때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거. 보통 문의가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매도 청구 소송이 2017년 1월 1일 날 진행됐어요. 그리고 지금 1심이 끝났어요. 그러는 과정에 특정 구역이겠지만 계속 동네 시가가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요. 옆집은 또 얼마에 팔았네, 옆집은 또 얼마에 팔았네. 계속 주변 시가는 또 더 올라가요. 우리 구역은 매매 거래가 있어야만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원래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그 구역 시가는 잘 안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것만 올라가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이 건너편 구역이 얼마인데 내 집이 이 정도야 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그 구역 안에서는 매매가 잘 없어요. 7년 전, 8년 전에 한 건 있을까 말까? 근데 그것도 알아보면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급매 일어나고 원래 1억짜리인데 막 7천에 급매 일어나고 근데 그게 법원에서 시가 판단할 때 감정평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게 웃기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항소를 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매도 청구라는 소송이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그 법률의 판단 기준의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항소에서 난 더 높은 걸 주장할래요. 지금 이게 얼마짜리인데 근데 이미 기준일은 2년 전이다. 그때부터 소송이 진행돼서 아직까지 끌고 왔던 것 뿐이에요. 그 힘든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 항소에서 또 싸울래. 대법원까지 갈래. 지금 얼마인데 우리 집에. 근데 옛날에 가격 멈춰 있어요. 거기서 등락은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장점으로 발휘되는 경우도 있죠. 사업이 하도 지지부진하고 시공사도 좀 부족하고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가격이. 내가 처음에 현금 청산의 기준일이 되는 그 시점에는 우리 집이 시가가 1억이었는데 예를 들면 점점 사업도 잘 안 되고 또 뭐 조합 설립이 무효네 어쩌네 관리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되고 이주 안 하는 사람 생기고 뭐 요즘 뭐 법률 개정도 있고 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막 급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분양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급매로 넘어가다 보니까 3년 전에는 내 집이 1억이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내 집이 막 8천, 9천에 매매되고 있어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득을 볼 수 있어요. 과거 거니까. 과거의 기준에서 멈춥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현금 청산의 기준일은 정해져 있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재개발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개발은 재결을 하는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그 시점이 감정의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보상금 증액소송을 다투는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소송을 다투더라도 현금 청산 기준일이 도시정비법상은 분양신청 마감일로 정해져 있지만 토지 수용 절차로 갔을 경우에는 재결 당시 혹은 협의가 되면 협의 당시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틀립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감정의 기준일이 좀 틀립니다. 여기 재개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은 주가 재건축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해서 깊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감정의 기준일이 틀리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간단히 설명하고요. 통상 우리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매매대금 시가를 보상받는 것으로 모두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80몇 년도에 내려졌던 일반적인 재건축 사건에서 우리는 과거에 재건축이 되면 혹은 재개발이 되면 그게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사실 구분도 잘 안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 개발된대. 그럼 무조건 내 집은 땅값이 올라갔어요. 개발하면 무조건 이득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10년, 20년 전에 그랬겠죠. 그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냐면 매도 청구는 시가로 감정하되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 판결, 도시정비법의 판결이 아닌 그 판결을 도시정비법상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되면서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재건축, 도시정비법상의 재건축에서 필요한 매도 청구 소송에도 개발 이익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금까지도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발 이익은 감정평가서 혹은 판결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개발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대법원이 해석을 한번 했는데요. 개발 이익이라는 것은 어떤 집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구역에 형성된 거래 시세, 이미 거기에 개발 이익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어요. 즉, 내 집은 1억이고 이 사업이 진행되면 1,000만 원의
개발 이익이 생기니까 1억 플러스 1,000만 원 해서 당신은 1억 1,000만 원이야.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내 집이 1억으로 평가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주변 거래 사례, 평가 선례, 그리고 기타 보정치, 그리고 주변 인근 뭐 기타 요인들이 있어요. 접근성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거래 사례예요. 거래 사례가 제일 중요한데 내 집을 평가함에 있어서 5개의 거래 사례를 집어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감정평가사님들께서 그 비교를 해서 내 집을 평가하게 됩니다. 즉 주변 거래 사례가 평가서에 표시돼요. 그 거래 사례에는 이미 이게 재건축 되겠지 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거래된 시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발이익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감정평가서에 개발이익이 얼마예요 라고 표시는 안 돼 있지만 거래 사례, 시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조금씩 보정해서 이 사건 감정평가가 일어났으므로 개발이익은 거래 사례에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개발이익을 해달라라고 주장하는 많은 주장과 반박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법원, 다른 변호사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미 개발이익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 감정평가서에 주변 거래 시세 개발이익이 녹아 들어가 있는 걸로 해버렸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구역 안에는 거래 사례가 없어요. 5년 전부터 거래 사례가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서에 보면 거래 사례가 없기 때문에 5년 전에 거래한 그게 거래 사례가 돼버려요. 거기에 무슨 개발이익이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최근까지 활발하게 상승세를 타면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치자고요. 바로 저번 달까지도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계속 등락을 찍고 있습니다. 오름세가 찍고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 집이 평가됐어요. 그럼 개발이익이 들어간 거죠. 충분히 들어갔죠. 근데 4년 전, 5년 전부터 더 심한 경우는 7년 전, 10년 전부터 거래가 끊긴 구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개발이익을 평가함에 있어서 수년 전에 그 실거래가를 갖다 놓고 개발이익이 여기 들어가 있다? 이건 좀 아니잖아요. 개발이익이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책에도 썼지만 더 이상 재건축 사업의 현금 청산에는 개발이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표현하기로는 이 본건 재건축으로 인해서 형성된 주변 거래 사례가 감정평가에 들어가야 된다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즉 떨어졌으면 떨어진 대로 개발에 따른 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개발하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게 아니에요. 개발 때문에 땅값이 떨어졌으면 그게 고려돼서 현금 청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개발 때문에 오름세가 있다면 그 오름세가 당연히 개발 이익에 들어가는 것이고 개발 이익이라는 것을 없애고 개발로 인해서 형성된 주변의 거래 시세가 녹아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개발 이익은 더 이상 명문화시켜서 당연한 것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매도 청구 소송에서 개발이익 어디 갔냐, 개발이익 달라 그러는데 조합 입장에서 보면 제가 조합편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아니 조합원들은 비례율이 60% 70% 떨어져서 내 집이 1억인데 권리가액을 7, 8천에 받아서 다들 손해보고 2억씩 주면서 분양 신청하는데 청산자들만 개발이익이 발생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 서면이 와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거기에 실제 재건축이 돼서 들어가서 입주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를 보고 있는데 청산하는 사람만 어떻게 개발 이익이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손해를 보면 청산자들도 같이 개발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산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개발 이익은 지금은 좀 틀렸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사설감정에 대해서 아까 변호사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행제공과 청산금 지급에 관한 거에 대해서 한 2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건축에서 매도 청구가 됐을 때 그 매도 청구라는 것은 매매 계약을 강제하는 거예요. 법원은 중개사입니다. 그리고 청산자들은 매도인이에요. 조합은 매수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가격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한없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는 가격으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중개사가 돼서 강제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판결문은 매매 계약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청산자라고 치자고요. 내가 청산자인데 빨리 받고 싶어요. 돈을. 얼마? 그래 너 얼마 줄 거야? 그 돈 나 안 다툴게. 빨리 줘.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조합은 1억을 준대요. 난 1억을 됐어. 1억이면 됐어. 빨리 줘. 나 급해 나갈래. 그래도 조합은 잘 안 줘요. 왜냐하면 돈이 지급되는 시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간하고 PF 대출을 하든 신탁을 해서 신탁사한테 돈을 빌리든 어떤 모습이든 간에 관리처분 인가 전에 돈은 잘 마련되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분양 신청 마감일 다음날 150일이 지나면 청산해줘야 돼요. 근데 관리처분 아직도 멀었어요.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청산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돈 달라고 막 합니다. 청산자들. 근데 조합은 돈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 조합은 좀 난감하죠.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조합은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래 내가 돈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건 매매 계약이야.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나는 매수인이고 당신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과 매수인은 동시행 관계에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라는 것은 나는 돈을 줄 테니 당신은 집을 내놓으세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돈만 달래요. 집을 내놓으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세입자도 다 내보내고요.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이런 게 있으면 다 말소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돈 드릴게요. 이런 논리가 사실 동시행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살려고 하는데 그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어요. 혹은 세입자가 있어요. 가압류가 잡혀 있어요. 잔금 치릅니까? 절대 안 치르죠. 근데 현금 청산을 당하는 입장이 되면 그런 거 무시하고 돈 내라. 돈 주세요. 내 청산금 왜 안 줘요? 도시정수부에 150일 지나면 해주게 돼 있는데 왜 조합은 안 해요? 본인이 매도인이라는 것을 착각합니다. 본인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그 의무를 다해야만 비로소 돈 내놔라는 청구가 적법하게 되고 돈 내놓으라는 청구를 받게 되는 것은 민법상의 이행지체가 됩니다. 조합은 이제 매수인의 입장에서 아이고 저 사람은 할 거 다 했는데 매수인은 할 도리를 다 했는데 나는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되면 지금부터 이자를 물어야 돼요. 이런 논리가 형성돼야 되는 게 사실 매도청구예요. 지금 이행제공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조합이 매도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은 뭡니까? 돈 줄게 집 내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집 줄게 돈 내놔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돈 줄게 집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어? 좋아. 그 돈 오케이. 그럼 내 집 줄 테니까 빨리 돈 내놔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반소라고 합니다. 오히려 매수인의 입장에서 돈 내놓으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합은 돈 줄 테니까 집 내놔라는 소송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돈 더 이상 안 다퉈 빨리 내놔라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행 제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행 제공은 난 집 나가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저당 다 말소하고 세입자 다 내보내고 내 등기 권리증 다 해서 법원에 공탁하든가 아니면 법무사나 이런 사람들을 맡겨놓고 찾아가 라고 통지하거나 이게 이행 제공의 모습이에요. 물론 대법원 판결에서는 세입자 보증금을 공제하고 근저당 채권 최고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이행 제공하면 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조금 위험한 발상이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걸 깨끗하게 해놓고 돈 내나 해야 그때부터 이자가 발생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자는 15%입니다. 적지가 않아요. 내 집이 10억이라면 1년에 1억 5천씩 생깁니다. 1년에 1억 5천인 그런 사건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했는데 4년, 5년, 7년씩 조합이 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10억짜리가 나중에 돈 받을 때 20억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소송에 완결을 받은 소송에서 4년 전에 이행 제공해서 11억 자산을 가지신 분이 모든 걸 이행 제공하고 15%의 이자를 받았는데 아직도 돈을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11억인데 현재 한 8억 정도가 더 붙어 있어요. 지지고 볶고 내 거 13억인데 왜 11억이라고 평가해? 나 2억 때문에 기절해 죽어버릴 것 같아. 라는 다툼도 있을 수 있겠지만 11억 그래 재건축이 되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싸워봐야 시간만 손해고 더 올릴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얘다 가져가라 라고 던져주고 빨리 줘 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그게 운이 좋다면 물론 조합이 확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조합이 잘 안 굴러가고 PF를 일으킬 수 없다면 1, 2억이라면 어디서든 구해서 주겠죠. 근데 그 단위가 10억, 20억이라면 쉽게 구할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모여서 100억, 200억이 된다면 더더욱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행 제공을 해서 내가 판결을 받아놓고 다른 데 이사 가서 이자 계산만 하고 있는 거죠. 연 10억, 예전엔 연 20%였어요. 2년 전만 해도 엄청 컸습니다. 10억이면 1년에 2억씩 벌었어요. 그게 뭐 2년, 4년 전 금방 2배로 됐단 말이에요. 이런 이행 제공의 방법이 있어요. 다만 이행 제공은 굉장히 까다로운 형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대충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뭐 저희가 됐든 어떤 법률 다른 전문가가 됐든 간에 나 이행 제공하고 매도 청구 소송에 반성으로 청산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충분한 상의를 하고 내가 이행 제공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지위에 있는지 가능한지를 상의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사례가 있다라는 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도 이런 유사한 재결 신청 청구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한 2시간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 있지만 재건축의 기준으로 재개발은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뭐 1심에서 2심 가고 3심 가고 명도 판결이 났는데 강제 집행 정지를 해야 되고 이런 많은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재건축이라면 판결, 1심 판결 나면 2심도 가고 3심도 갈 수 있지만 1심 판결이 나면 나가야 돼요. 명도는 가집행 선고라는 것이 나서 먼저 나가고 소유권 이전은 안 해도 되는데 그건 2심, 3심까지 가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명도만큼은 1심 가집행 선고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천천히 넘기고 일단 나가세요. 사업하게 방해하지 말고 이런 취지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는 매도 청구 소송 안에는 명도 소송이 같이 들어옵니다. 한 소장에 두 개를 같이 청구하는 거예요. 소유권 주세요. 그리고 집 비우세요. 이렇게 1번, 2항으로 나눠서 두 가지 청구가 한 소장에 함부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해 못하면 매도 청구 소송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데 매도와 명도의 혼합된 소송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이 나면 나 항소할래. 지금 당장 내가 소유권 줄 수 없어. 소유권 안 줘도 돼요.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도 내 소유권은 안 줘도 돼요.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용인하게 되면 모두 다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법원까지 가면 사업을 못해요. 사람이 일단 나가야 착공도 하고 뭣도 하고 돈 문제는 나중에 문제죠. 오로지 돈 문제인데 이 사업이 위법한 것도 아닌데 내 돈이 적다는 것인데 일단 나가서 싸우시죠. 사업은 하게 말리지 마시고 이런 의미에서 소유권은 나중에 넘기시되 나가세요. 1심 가집행 선고라고 합니다. 매도 청구 소송 안에서 명도 부분에만큼은 가집행이 선고되기 때문에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먼저 고민하고 항소로 싸울지 말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순차적인 단계가 있죠. 또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1심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해서 집행 정지라는 것을 법원에 신청하고 일정 공탁금을 내고 집행을 당하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뭐 제가 일반적인 실무적인 부분과 그리고 법리적인 부분을 조금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 책에 이것과 플러스해서 더 많은 지식 정보들이 14년간 현장에 돌아다니고 연구하고 박사 학위 과정도 밟으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모아놓으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한 권의 책이 됐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한 번씩 사서 보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대표 변호사님과 저를 포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재건축, 재개발 불문하고 질의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